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 날 치렀던 추가시험, 국어 A형 추가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어휘 표기가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과거에 대해서 너무 괴념치 말라. 이럴 때 이 괴자가요, 이 걸 괴자, 매일 괴자입니다. 그래서 괴념하지 마라 하고 표기하고, 우리 한자를 보면 이게 매일 괴자. 그래서 생각 염자고, 그러므로 괴념하면 생각에 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에 매이지 마라. 따라서 표기는 괴념하고 표기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에 발췌라는 말은 우리 많이 썼던 단어죠. 그래서 발췌하다 하면 우에를 써야지. 발췌하다. 자, 3번은 와해되다 하면은 즉 아예 계획이 무너지다라는 말로 이 풀어헤칠 해자죠. 그래서 와해되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 정답인 4번이요. 정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 재원이라는 말은 이 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이건 기계학 용어로서 즉 어떤 기계나 사물에 구성되는 즉 원리, 구성되는 구조, 이걸 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를 출제한 국어 선생은 기계공학과에서 전과하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안 그러면 이 단어를 알 리가 없거든.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에서 올바른 표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은 스님도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1번, 2번, 3번은 틀렸으니까 4번이라고는 하는데 이 재원이란 말은 거의 안 쓰는 말이라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렸겠다 싶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스님도 이 문제를 공개됐을 때 풀어봤더니 15분 가까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동안의 시험은 한 11분, 12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5분 정도 걸렸으라 보는데 이번 문제는 시간적으로 좀 빠듯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문들이 긴 게 있기 때문에 또 긴 지문에서도 주제를 물어보기보다는 일치, 불일치나 순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80점, 85점 정도면 잘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준 내에 공부한 친구라면 7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렇지만 90이 넘어간다면 잘 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100점 맞은 친구도 있고 또 95점 맞은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커트라인 정도의 국어라는 과목만 보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80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상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막상 풀어보면 틀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게 촉박하게 그 안에서 긴장하면서 풀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8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는 쉽죠. 남편의 형한테 큰아빠? 안 되죠. 큰아빠라는 말은 아이들 입장에서, 조카들 입장에서 큰아버지, 큰아빠는 가능해도 남편의 형한테 내가 큰아빠, 뭐 고모 이런 말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남편의 형이면 아주버님 하고 불러야겠죠. 자, 시부모한테 남편을 말할 때 오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남편이 왜 오빠야?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남편을 부인이라고 그래? 자, 그인. 그래.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이는, 이는, 저희는. 또는 아들이, 즉 자식이 있다면 뭐 아범은, 그죠? 따라서 이는, 뭐 그이는 요즘 무척 바빠요. 자, 남편의 누나한테는 형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여러 번 이건 기출된 거죠. 자기 아내를 향해서는 부인이라 하지 않고 제 아내입니다, 제 처입니다, 제 안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남의 부인에게, 남의 아내에게 뭐예요? 부인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정답은 3번.
자, 3번. 칸트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거. 일치, 불일치예요. 따라서 연습한 대로 해야죠. 선택지 1번 봤더니 개인적 계몽을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디에 있어요? 개인적 계몽은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칸트에 의하면 계몽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개인적 계몽으로 각자 스스로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칸트 견해 맞죠? 2번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불렀다. 빨리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용어를 찾아가야죠. 어디에 있어? 마지막 단락에 칸트는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일컫는다. 2번도 나왔죠. 다음 3번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단락에도 있죠. 첫 번째 단락에도 두 번째 단락에도. 즉 이때 미성년 상태는 타인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건 용기를 내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3번도 나왔죠. 그러므로 4번은 확인하지 말고 4번 쓰고 나와야죠.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시험 치고 바로 살펴보는 거라 간단하게 어떻게 답이 나오고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보겠고요. 보다 자세한 건 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고 단어 정리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이 시에 대한 감상했어요. 낙화라는 시는 워낙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봤던 시든 보지 않았던 시든. 그죠? 자, 선택지 1번 봅니다. 계절의 순환. 윗글에 보면 지금 꽃이 지는 때니까 계절이 가을이고 절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다음 틀렸고. 2번 결별의 슬픔을 영원히 성숙하는 계기로.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연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왜 뜬금없이 낙화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까? 꽃이 지는 걸 어디다 비유한 겁니까? 이별의 장면에 비유했고, 이는 성숙한다. 정답 몇 번? 2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요. 5번 띄어쓰기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는 1번은 쉽죠. 얽히고 설키다 한 단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고 역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다. 요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요. 자, 2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너밖에 없다 했을 때 밖에는 뒤에 부정어가 함께 오면 조사기 때문에 뭐뭐밖에 없다 조사기 때문에 붙여야 된다. 그런데 알아주다도 틀렸어요. 알아주다는 합성어로 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주다라는 의미가 없죠. 알아주다에는 뭘 준다는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이때 알아주다는 한 단어예요. 따라서 나를 알아준다는 건 이해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두 단어가 만나 새로운 의미를 만드니까 합성어라 붙였어야죠. 반면에 3번에 결국 물어보는 건 정처 없이인데, 정처라는 말이 뭐냐면 정해진 거처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처가 있다 없다는 의미 구별이 되죠. 그러면 정처 없다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없다가부터 한 단어가 되려면 원래의 낱말과 상관없이 있다 없다와 관계없이 의미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정처 없다는 정해진 곳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없다는 살아있는 의미고, 그러므로 띄었어야죠. 그리고 떠돌아다니다는 한 단어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없는 것이다. 바로 이 4번의 속절없다와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이때 속절없다는 얘기는 속절이 있다 없다고 즉 의미 구별이 되지가 않죠. 그냥 속절없다는 얘기는 소용없는 일이다. 따라서 헛수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속절없다는 한 단어죠.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이번엔 띄어쓰기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없다라는 말은 선생님이 우리 문제 공부하면서도
꼭 없다를 사전에서 찾아서 이 없다가 붙는 말, 이건 이론 시간에도 강조했죠. 뭐 상관없다, 틀림없다 이렇게 붙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건 좀 암기하고 기억하자. 그래서 속절없다라는 말이 사전에 예문으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미처 점검을 안 했다면 선생님이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또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보면서 찾아보라고 말하기 전에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선생님이 찾아보라는 건 꼭 좀 찾아보시고 또 선생님도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안 그러면 1번, 2번 선택지는 어렵지 않았지만 3, 4번에서 뭘 풀까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6번은 한자성어고 이건 뭐 우리가 연습했던 거고 따라서 결초보은 은혜를 갚는 거고 반면에 방향무인은 싸가지 없는 놈. 알겠어요? 아나무인의 싸가지 없는 사람을 방향무인이라 하니까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 물론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싸가지 없다라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절치부심 분해서 속을 썩인다. 자주 들어본 거죠? 전윗감경. 반대가 뭐라고? 설상가상. 그래서 점점 재미가 있고 좋아지면 전윗가경이고 반면에 점점 악화되면 설상가상이고. 정답은 2번. 7번.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옐로우 강조했죠? 외래어에 오우 안 되고 옐로우가 아니라 뭐다? 옐로우. 카디건은 이 어원까지 설명해 줬어. 카디건 백작이 입었던 옷에서 유래했다. 선생님 왜 저는 들은 기억이 안 나죠? 네가 빠졌나 보지. 선생님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1년간 꼬박 들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죠? 그럼 그 이제 상태가 문제지. 기억을 해야죠. 카디건. 그리고 반복해서 들었어야지. 반복해서. 자, 카디건 맞죠? 자, 롭스터는 쌤이 얘기했잖아. 로브스터인데. 원래 로브스터인데. 그래서 내가 바닷가재 이 로브스터 돈 없어서 못 먹은 그죠? 이 사용까지 얘기해줬어. 로브스터. 그런데 뭐를 더 허용했다고? 랍스터로 허용을 했고. 그러므로 디귿은 틀렸죠. 근데 그거 기억하고도 답 틀렸다는 사람들도 있어. 자,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내가 화가 나서. 자, 그 다음 비전은 뭐라고 그랬어? 지읒, 치읒은 지읒, 치읒, 쌍지읒은 여가, 야여, 요유가 못 오죠? 그러므로 비전, 올바르죠. 그럼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답은 몇 번? 3번. 컨테이너가 아니라 뭐야? 컨테이너고. 다음 8번. 한자 문제야. 우리가 외웠을 리는 없고 이 단어들을 외웠을 리는 없고 이제 추론해 보자 이건데 열악하다 하면 열악한 환경 하면 뭐야? 열등하고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열세 열자와 즉 나쁠 악자니까 뭐 나쁜 환경이다. 가능하겠지? 그 다음 그의 노력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 존경심인데 이 존경할 경자가 들어갔으니까 즉 경의 맞을 것 같죠? 문제는 그의 태도라고 했는데 문제는 태자는 좋은데 태도라는 건 그의 행동의 정도인데 도가 길도자란 말이야. 이 길도자는 주로 진리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도의 진리 어색하죠? 어색해요.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3번이고 도는 이 정도를 말하는 정도 도자를 그래서 태도 했을 때 도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태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정도 그래서 태도라고 표기합니다. 리을은 답으로 쓰면 안 됐죠. 왜? 귀로 읽느냐 균으로 읽느냐. 그래서 귀감은 본복이라는 말이고 즉 타산지석이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보고 교훈을 삼는다면
잘한 것을 보고 교훈을 삼는 걸 본보기 또는 귀감이다. 얼마 전에도 했던 단어고 그러므로 귀감,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 이것도 틀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님이 80점 정도로 예상하는 건 이것도 틀렸겠지라고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거 틀려서 뭐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른 게 더 틀리면 이제 문제지만 이건 틀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왜? 한자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요. 시험장에서 여유롭게 그렇게 추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자 실력이 짧은 시간에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그럼 그렇게 아무 기대도 없으면서 평소에 왜 한자 공부하라고 그러고 한자 자료를 줍니까? 그래도 뭐든 해보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지?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건데 한자 틀려서 떨어질 일은 없어. 알겠어요? 자, 9번 같은 건 한자 문제라도 정말 우리가 추론하는 거 강조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춰야 돼. 이 9번은 8번보다는 쉬운 문제야. 왜냐? 국경일에 국기를 다한 집이면 걸다라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국기를 걸 때 뭐라고 해? 개양이라고 하지. 국기 개양되지 국기 개제대라고 하지 않지. 이 개제라는 말은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었죠? 뭐야? 실을 제자야. 개제하면 뭐야? 어떤 글을, 원고를 실어주다라는 뜻이야. 이건 기출됐던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보다는 쉬운 거야. 그러므로 개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개양. 개양이라고 해야 돼. 양자에도 앞에 걸개자에도 손수변이 들어가고 양자에도 뭐 들어가? 손수변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개양이라고 합니다. 국기 개양대 개양이죠. 정답 몇 번? 1번. 개제는 원고를 싣다라는 것이고 이건 기출문제에서 뭐로 나왔었지? 제자를 옆에 사람인변을 써서 틀린 거로 얼마 전에 풀었던 것 같아. 알겠어요? 얼마 전 프린트 봐. 얼마 전에 풀었어. 그래서 이 사람인변이 얼마 전이 아니구나. 지난주구나. 알겠어요? 사람인변이 들어가서 잘못된 글자로 나왔기 때문에 실을 제자를 한번 공부했고 그래서 읽을 수 있었을 거야. 이걸 공부 안 했으면 못 읽죠. 못 읽으면 못 푸는 건데 개제라고 읽을 수 있다면 틀렸다. 개양이지 개제가 아니다. 자, 2번은 에어컨을 달다라고 했으니까 설치하다. 이건 한자 문제가 아니야. 어휘 문제지. 알겠어요? 한자가 올바로 썼느냐 그 문제가 아니야. 한자는 다 올바른 글자야. 문제는 그 어휘가 맞느냐. 그래서 의미에 대응하는 단어냐 물어본 거야. 다만 이걸 한글로 안 써놓고 한자로 써놔서 여러분들한테는 한자 문제 같지만 한자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국기를 매달 때는 개양, 반면에 원고나 글을 잡지에 실을 때에는 개제.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을 달다 하면은 한자어로는 뭐야? 설치. 3번. 오늘의 음식값은 장부에 달아두라. 장부에 뭐야? 기록하라. 기록이고. 4번. 그는 어디에 가든 친구를 달고 다닌다? 대동하다. 즉 이게 띠 대자거든. 따라서 대동, 같이 메어가다. 띠 대자로 같이 엮어가다. 이런 의미죠. 대동하다. 10번 봅니다. 문맥에 따른 배열인데요. 먼저 우리 공부하던 대로 선택지를 보시면 나가 먼저냐 다가 먼저냐. 나가 뭐로 출발했냐면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이지만 그래서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오는 행복은 즉 행복의 두 가지를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반면에 다를 봤더니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할 때까지는 행복하지 못한다. 이때는 행복의 구체적인 사례로 부자가 행복하다는 경우를 들었어요. 솔직히 이 나와 다 가지고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거 자체로는. 왜? 다름을 먼저 해도 상관없고 나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지금 여기서 부자와 관계된 낱말들을 그리고 행복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그 단락을 구별을 해보면 가는 행복과 관련되죠. 왜냐면 그러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며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말과 나에 나와 있는 소유에서 오는 행복, 창조적 활동에서 오는 행복, 행복에 관한 것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는 엮여야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 다라마가 엮여야죠. 왜냐면 다라마가 모두 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나와 가의 순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해됐죠? 그 다음 다라마는 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할 때가 행복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행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에 있죠. 자기보다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여전히 불만과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다 마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나, 가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둘이 이어져야 돼.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 순서 문제는 나냐 다냐 하면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판가름이 쉽지가 않아요. 왜? 뭘 먼저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 둘은. 뭐가 더 상위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이해되세요? 원래는 순서를 잡을 때 처음에는 둘 중에 뭐야? 좀 더 상위어를 앞에 두고 그러면 거의 답이 줄줄이 나와요. 근데 이번 경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이 문단을, 이 글을 딱 두 문단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는 행복을 주어로 삼고 있는 것. 하나는 부자를 화자로 삼고 있는 것. 그렇죠? 그러면 나아가가 틀림없이 나아가의 순서라는 것. 중간에 다른 게 개입할 수 없고, 그리고 다라마는 다마라의 순서라는 것. 이때도 중간에 개입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건 3번밖에 없죠. 만약에 나가를 먼저로 하고 이번에 말하다가 아니라 다마라라면 이러면 답이 두 개가 돼요. 이러면 답이 두 개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바보들이 아닌 이상 답을 두 개가 될 수 있게끔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건 3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까지 나온 문맥에 따른 배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고려했기 때문에 90이 아닌 85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맞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춰도 아마 얼떨결에 맞췄을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두 단계 정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먼저 행복에 대한 화제 빼고 부자에 대한 화제 빼고 이 둘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걸 먼저 고려했어야 돼요. 자, 11번 봅니다. 접속어 묻는 문제인데요. 이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시간은 좀 걸리죠. 자, 기억해요. 앞에 타이타닉호 속에는 일상사가 있다고 했고 그 뒤에는 구체적인 일상의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리고가 아니라 뭐야? 예를 들면이 들어가야죠. 그리고는 어떨 때 쓴다고요? 나열. 앞에 내용에 대해 나열할 때 일상사가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 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등한 게 나열될 때라면 그리고지만 뒤에는 그 일상사의 구체적인 선언의 사례니까 예를 들면이 나와야죠. 그리고 니은번에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의 논리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타이타닉호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바깥에는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위에는 즉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현실이 없다면 합리적인데 그 뒤에는 세계 경제 바깥에도 타이타닉호의 바깥호에
빙산이 있듯 세계 경제 바깥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앞의 내용과는 상반되죠? 그러므로 그렇지만이 더 적절하겠죠. 그러면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인과의 관계. 그러면 하면 인과의 관계에 쓰기 때문에 결국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니은과 니은이었죠. 니은에서 결국 판가름을 하지만 기억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억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내용과 이어지면 그리고를 자꾸 떠올리는데 뒤에 나온 내용이 앞에 나온과 대등하게 나열할 때만 그리고고 그렇지 않고 즉 앞에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 라는 말을 써야겠죠. 자, 오늘은 이 지문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짤막하게 답을 찾고요. 나중에 또 이건 기회가 있을 겁니다. 12번을 봅니다. 기억 리을의 고쳐쓰기. 자, 고쳐쓰기는 무조건 선택지 뭐라고 그랬죠? 선택지 보고 1번 기억은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이 글은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그럼 이 뒤에 뭐가 와야 돼? 황사가 좋은 점이 뭔가? 그런데 갑자기 황사의 이동 경로가 다양하다? 즉 주제에서 벗어나죠? 그러므로 삭제하는 게 맞죠. 다음 니은번은 그리고라는 접속어가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므로로 바꿔라. 자, 그리고의 앞을 봤더니 해양 생물에게도 도움을 줬다라고 했고 뒤에는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앞에는 도움을 줬다고 했는데 뒤에는 애물단지가 됐다는 거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리고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그러므로도 아니고 뭘 써야 돼? 그러나를 써야지. 정답 몇 번? 2번. 자, 여기가 쌤이 볼 때 요 12번 문제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얼마나 관리했는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10분 이내에 풀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시간을 더 끄느냐 안 끄느냐 요게 관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 12번 문제는 잘못하면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과감하게 답을 찾고 멈췄어야 해요. 선생님이 그랬죠. 틀려도 좋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아마 A형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라면 10번, 11번, 12번에서 이게 시간이 더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실력과는 관계없이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시간을 얼마나 즉 절약하며 했는지가 관계없습니다. 자, 13번은요. 잘 봐요. 문제가 글의 전개 방식을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꼼꼼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개 방식은 글에 쓰는 형식을 묻는 거지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으면 안 되고 문단에 한두 줄만 봐야 돼요. 그럼 이 글은 먼저 이게 있지. 글의 전개 방식을 결정하는 건 거의 그 소재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가 또한 어떤 전개 방식을 취하는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첫 단락에서 이 글의 화제어는 뭐라는 거예요? 혁신적 지성이에요. 그런데 첫 단락 첫 번째 줄에 유럽의 18, 19세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나왔어요. 뭐 한 거야? 시대적으로 변천. 즉 셈이 변화와 변천 차이점 얘기했지? 변동과 변천. 시간이 거슬러 변하면 뭐라고 그랬어? 변천. 시간에 관계없이 변하면 변동. 혁신적 지성이라는 개념이 18,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 달라졌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변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는 누가 져야 할까? 그거 역시 지성의 업무다. 임무다. 그래서 마지막에 혁신적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했죠. 정답 몇 번? 4번. 근데 이걸 자꾸만 2번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 또 1번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모두 잘못 생각한 거지. 이 소재 자체는 반박할 게 없어요. 혁신적 지성에 대해 그건 필요 없어. 이런 반박이 안 돼요.
다만 여기서 뭐야? 시대에 따라 혁신적 지성의 역할이 달라진 거죠. 이건 반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변화를 살펴본 다음에 앞으로 이 지성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그런 역할의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지 어떤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13번의 정답 몇 번? 4번. 15번은 제망매가예요. 향가 제망매가는 우리가 공부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항상 기출에서도 자주 봤던 거고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야.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마지막이 뭐라고 끝났어?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어때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즉 다시 윤회되어 만날 때를 기다린다. 즉 여기서 시적 대상은 누구예요? 누이예요. 죽은 누이와 다시 재회할 걸 소망하죠. 정답 몇 번? 1번. 오히려 여기다 문학사적 질문까지 몇 개 들어가면 좀 어려운 문제겠지만 이건 그냥 현대시 푸는 거랑 똑같죠. 굳이 이게 향가라는 거 알 필요도 없었고. 자, 선생님이 말했듯이 항상 고전 작품은 나왔던 게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망매가를 또 학습을 해야죠. 간단하게 우리 현대어로 옮겨보면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얘 있음에,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밑줄 치고 요 나는 간다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죽은 누이죠.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 하고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까지. 이 넋줄은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즉 한마디 말도 못 남기고 갑자기 요절한 누이의 죽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걸 나머지 네 줄에서 나뭇잎에 상징적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이 제망매가는 19채 향가 중 가장 빼어난 작품이다. 차한 기파랑가와 함께 제망매가는 향가 중 가장 빼어난 작품이다라고 평가하죠. 우리 향가 중 가장 빼어난 두 작품이 바로 제망매가와 또 하나가 뭐야? 차한 기파랑가. 기파랑가를 예찬하는 차한 기파랑가와 제망매가가 가장 문학사적으로 빼어난 향가 두 작품입니다. 향가는 정형시죠. 4구체, 8구체, 19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망매가는 19체고 19체의 증거가 되는 게 9번째 줄에 아라는 감탄부가 들어가 있으면 19채 향가죠. 자, 앞에 넋줄은 바로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사실적으로 썼어요. 다음에 나머지 넋줄은 누이의 죽음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잎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했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때 가을은 바로 잎이 지는 그 자연적 배경으로서 즉 잎이 지는 자연적 배경으로서 가을을 들었고 꼭 누이가 가을에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잎이 지는 거에 비유하다 보니까 가을이라는 배경을 썼고 이때 바람은 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니까 이때의 바람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람에 할 때의 조사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이때 조사에는 이 부사교사 조사에는 때문에라는 뭐야? 이유로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른 바람에 할 때 에와 그 쓰임이 같은 것 하면 뭘 찾아야 돼?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를 찾아야죠. 이에 저에 여기에 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이때 잎은 곧 같은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즉 형제, 자매, 남매를 말하죠. 따라서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잎을 적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는 뭐가 돼요? 같은 부모, 한 부모라는 의미가 되죠. 가는 곳을 모르는가. 즉 무슨 말이냐면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 자매, 남매인데 왜 죽어서 서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가. 이건 단지 누이의 죽음만을 말한 게 아니라 인생살이 전반의 허무함을 말한 거예요. 따라서 이 넋줄은 삶의 무상함을, 즉 태어나고 죽는 삶의 무상함을 상징적으로 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줄에서 이 화자의 소망을 담았어요. 아라는 감탄구는 19채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 따라서 뜻은 없죠.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이때 미타찰은 불교 용어로 극락세계죠.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나는, 이때 나는 누구예요? 이때는 죽은 누이가 아니라 누구야? 화자. 이 노래의 화자인 월명사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불교 사상이 배경이, 윤회 사상이라는 불교 사상이 배경이 된 거죠.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해서 다시 재회할 것을 소망하며 노래를 끝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죽음이라는 실제 현상을 신앙으로,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극복하고 있으니까 이 작품의 주된 미적, 즉 문학적 미는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중에 어디에 속한다? 순고미에 속한다. 그냥 슬픔을 슬픔으로 끝냈다면, 마지막 두 줄이 없었다면 비장미지만 마지막 두 줄에서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으므로 순고미가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죠. 우리 월명사의 작품으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도솔가가 있죠. 사구체 도솔가가, 사구체 도솔가, 사구체 도솔가가 또한 월명사의 작품이죠. 자, 이 작품과 쌍벽을 이루는 차안기파랑가는 누구의 작품이야? 이 제망매가와 쌍벽을 이루는 차안기파랑가는 누구의 작품? 충담사의 작품이죠. 충담사예요. 충담사, 월명사, 절 이름이 아니다. 지은이의 이름이야. 충담사의 차안기파랑가. 자, 이 충담사의 작품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야? 안민가. 이 안민가도 19채 향가로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적인 덕목을 얘기했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는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향가 중에서 유일하게 유교 사상이 반영된 게 안민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즉 안민가와 그리고 차안기파랑가는 충담사의 작품. 충담사의 차안기파랑가나 안민가와 이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향가에서 내용을 묻는 문제로 나올 때는 번갈아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차안기파랑가가 앞서 기출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제망매가고, 내년 우리 시험 치를 때는 또 향가가 나온다면 차안기파랑가나 안민가가 가장 유력시 되고. 알겠죠?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14번의 선택지 나머지 한번 보면 반어적 표현 없죠? 반어적이라는 건 뭐야? 자신의 심정과 반대되는 걸 써야 되는데, 누이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다고 썼다면 반어지만, 즉 누이를 만나고 싶다는 말 그대로가 담겨 있고, 다음 반어적이라는 말보다는 상징적, 비유적 표현이 빼어나다. 형식적으로는 이 작품은 상징적, 비유적 표현이 빼어나다라고 해야죠.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은 구도자의 자세, 미련이 없다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안 썼겠죠. 어차피 이 세상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다라고 여겼다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안 썼겠죠. 관계없고, 상황을 인식했고 객관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서경, 풍경을 묘사했어요. 왜냐? 누이의 죽음을 나뭇가지에 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건 객관적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죠. 마지막에 종교적 기호는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3단 구성으로 본 것도 맞고요.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서 잘못된 표현을 썼습니다. 자, 15번 별표시. 처음 나온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나온 유형은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데 별표시를 왜 하라고 했느냐? 항상 이런 문제가 하나는 나옵니다. 이런 유형이 매번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꼭 이런 유형이 하나는 나와. 어떤 문제집, 어떤 기출문제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뭐냐면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그 설명한 걸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문법적인 설명을 줄 때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말하기 기법을 줄 때도 있고 지금 이번에는 글쓰기 기법 그리고 듣기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미리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지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 다음 글을 읽고 엄마의 말이 반영하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빨리 반영하기가 무슨 말인지를 이 글에서 알아야 돼. 자, 본문 봤더니 적극적인 듣기의 방법으로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다.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요약하기와 같은 재진술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약하기는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아, 네가 이러이런 말을 했지? 이게 요약하기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요약하기가 가능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뭐야? 똑부러지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횡설수설했는데 내가 요약을 하며 듣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란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반영하기야.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을 수용 동그라미. 일단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수용하고 그 다음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 말은 뭐야?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해 주라는 얘기.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해 주라는 얘기지. 감정이입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당연하죠. 우리 사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든 상대가 내 말에 동조해주고 적극 협력해주면 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워도 내 말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내 말에 반론을 하면 호감은 떨어지죠. 이건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력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상대를 먼저 인정해주고 그 말에 대해 찬동해준 다음 그런데 말이야 이런 점을 좀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설득의 기술입니다.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야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임마.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상대에게 반론을 먼저 펴는데 지금 이 글은 적극적인 듣기의 방법으로 수용하기 즉 이 반영하기는 먼저 상대의 말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떠올려주는 거죠. 자, 애가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자, 이 아이는 치과에 가고 싶다는 거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가고 싶지 않다야. 그러면 반영하기에 말하기는 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1번 너 치과에 가기 싫어서 그러지? 이건 니네 엄마가 하는 거죠. 알겠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너 치과 가기 싫으니까 시험 핑계 대지?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 다음 2번 네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자, 일단 치과에 가기 싫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아마 그건 시험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야. 상대방의 생각에 감정이입했죠. 정답 몇 번? 2번.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했구나. 이상적인 친절한 엄마. 알겠어요? 현실의 엄마가 아니라 이상적인 친절한 엄마. 알겠습니까? 틀렸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치과에 가야겠지? 이건 선생님 출신의 엄마. 알겠습니까? 절대로 약속을 깰 수 없는 치과에 가기로 했으면 가야 돼. 그래서 즉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치과에 가야겠지? 요건 반영하기의 자세가 아니죠. 윗글의 반영하기의 포인트는 뭐야? 수용이야. 일단 상대방의 생각에 동조해야 돼. 그래서 아마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답이 없을 거야. 다 답이 되는 거야. 다 우리 엄마가 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윗글에서 반영하기에 읽어봤더니 거기서의 포인트는 수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먼저 치과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시험 준비하려고 그러는구나. 됐어요? 정답 몇 번? 2번. 16번은요. 우리가 그동안 문법에서 연습한 거죠. 미음이나 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뭐?
명사형 어미와 명사형 전성 어미, 명사형 어미와 또 하나 뭐야?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가 있단 말이야. 얘가 전미사면 품사가 뭐예요? 명사가 되는 거고. 얘가 명사형 어미면 품사는 그대로 뭐야? 동사나 형용사가 되는 거야. 자, 이 판단은 이 미음이나 기가 붙은 말에 앞을 보라 했어? 뒤를 보라 했어? 앞을 보라 했죠. 앞에 호응하는 말이 와서 무엇이 뭐뭐하다 호응하는 말이 오면 그건 뭐야? 명사형 어미가 온 거고. 반면에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다면 이건 전미사가 붙은 명사죠. 1번 수줍음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잖아. 수줍음 앞에 무엇이 수줍어하다 호응하는 말이 없어. 2번 죽음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어. 3번은 높음 앞에 뭐가 있어? 태산이 높다 하고 호응하는 말이 있어. 답은 몇 번? 3번.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이것도 서둘러 답을 올리는 사람들이 1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2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전만 한번 찾았어도 그런 오답은 못 내죠. 수줍음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알겠어요? 그러나 높음이라는 명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젊음이라는 명사는 있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4번에 나온 젊음은 호응하는 말이 있느냐? 없죠. 나라를 위해가 왜 젊음하고 호응해요? 이해돼요? 이 젊음과 호응하려면 뭐야? 그가 젊음은 해서 그가 젊다 이렇게 호응하는 말이 있어야죠. 그러므로 이건 앞을 보고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만 보면 굳이 문법적으로 까다롭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죠. 뒤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다 격조사가 붙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3번은 얘 높음이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인데 태산이 높다는 형용사인데 어떻게 을이라는 목적 격조사가 붙을 수 있죠? 태산이 높음이 뭐니까? 명사절이니까. 이 명사형 어미는 명사절을 이끄는 거야.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 쓰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명사절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태산이 높음이라는 명사절이 목적어가 된 거죠. 왜 답이 3번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이건 틀리면 안 돼.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이 이런 데서 다른 친구들보다 분명한 실력으로 풀어야지. 알겠어요? 다음. 17번도 마찬가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선택지를 봐. 먼저 편견 갖지 말고 먼저 자기가 뭐지 당신이 뭐지 편견 갖지 마. 그냥 선택지 봐. 기억, 니은은 모두 형님이다. 형님은 자기 자신을 형님 맞죠? 형님은 당신 스스로 형님 맞죠? 1번 맞고.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묻는 거야. 1번 맞네? 적절한 거? 그럼 나오면 안 돼? 적절하지 않은 거 묻는 거야. 자, 2번. 기억은 1인칭이고. 틀렸죠? 왜? 자기는 3인칭 제기대명사죠. 자기는 3인칭 제기대명사지. 자기라는 1인칭이 어딨어. 1인칭이 뭐야? 나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는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를 자기는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이래요? 뭐라고 해요? 본인은. 이러면 1인칭이겠죠. 어떻게 자기는 기껏해야 자기는 뭐야? 2인칭 가능하겠죠. 뭐 A사예요. 그죠? 자기는 공무원이 돼. 나는 뭐 그냥 주부가 될게. 알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럴 때 2인칭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자기는 뭐냐면 3인칭 제기대명사예요. 다음, 니은은 2인칭이 아니라 뭐예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당신이 뭘 잘했다고 해. 이러면 2인칭이죠. 그러나 이 형님은 당신 스스로 할 때 당신은 3인칭 제기대명사로서 높임이죠. 3인칭 제기대명사로서 높임이죠. 이해돼요? 자기의 높임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은 2인칭, 3인칭에 다 쓰이죠. 정답 몇 번? 2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니은은 기역보다 높입니다. 그렇죠? 디귿은 기역과 달리 형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의적이란 얘기야. 형님은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했을 때 이 그가 제기대명사를 안 썼으니까 형님의 선물인지 아니면 뭐야?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형님이 준 건지 중의적이죠. 그래서 디귿 문장은 중의성을 가진 문장이죠. 그걸 이렇게 돌려서 형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음 18번.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빨리 기역, 리을이 기역, 디귿이 뭘 가리키는지 보세요. 기역은 르네상스 이래의 화가예요. 됐어요? 그 다음 니은은 누가 나왔어요? 세잔이 나왔어요. 그러면 르네상스 화가는 첫 단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고. 르네상스 이래 화가는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며 이러한 환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원근법적인 형태 묘사를 했다. 그러나 1907년부터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인 원근법과 관례를 버리고 그러면 디귿의 피카소와 브라크는 르네상스 이래의 화가와는 반대된 입장이죠. 문제는 세잔이야. 세잔의 앞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두 화가는 모두 세잔의 작업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니은 디귿은 같은 입장이고 기역은 다른 입장이죠. 정답 몇 번? 1번. 쉽게 풀죠? 알겠어요? 왜냐면 지금 밑줄이 인물들에 있잖아. 그럼 빨리 이 인물들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를 보려면 첫 단락에서 내용 파악을 했어야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낱말이나 개념이었으면 어딜 봐야 돼? 기역은 기역대로 앞뒤를 읽고 니은은 니은대로 앞뒤를 읽어야 돼. 그러나 사람이 등장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게 실제 사람이든 소설의 등장인물이든 그 인물 간의 관계는 무조건 첫 단락에 나와.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가.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첫 단락에 즉 초점을 두면 돼요. 자, 정답은 1번, 19번. 요 문제가 문제인데 19번은요. 솔직히 문법적인 지문을 주고 물었기 때문에 본문 안 읽고 풀어도 돼요. 본문 안 읽고 풀어도. 1번. 작은 언니는 최소의 자립이다. 윗글에서 최소의 자립은 단어의 정의로 쓰였죠. 첫 단락에 보면 단어란 흔히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가운데 분리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소의 자립 형식, 이를 단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작은 언니는 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형태소는 하나가 아니죠. 형태소는 하나가 아니고 합성어로 보기도 하고 파생어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이라는 말을 표준국어사전은 접두사로 보고요. 일반적인 문법교과서에서는 작다라는 말의 결합, 비유적으로 이때의 작다는 키가 작다가 아니라 아랫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합성어로 봐요. 그러니까 합성어로 보든 파생어로 보든 형태소는 둘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나 분명히 한 단어죠. 문제는 2번에 는과 을은 조사해요. 그렇죠?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임으로 단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사는 자립할 수 없고 반드시 체언 등 단어 뒤에 붙기 때문에 단어로 보기도 하고 단어로 보지 않기도 한다라는 얘기도 수업 시간에 했지만 밑글에 써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러나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작은 언니는 옷을의 는과 을과 같은 조사는 작은 언니 옷과 분리해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인다. 이런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은
단어다라고 명료하게 쓰는 것. 이 글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죠. 정답 몇 번? 2번. 됐나요? 3번에 그루나 것과 같은 의존명사는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죠. 다만 관용어가 있어야 명사 역할을 하니까 이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에 샛노랗다 손목은 분명히 복합어죠. 다만 복합어 중에서도 샛노랗다는 파생어고 손목은 합성어일 뿐이지 그 상위어 복합어를 썼으니까 맞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20번을 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고 역시 출제됐던 지문이고 그리고 스토리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문맥의 의미를 묻는 거죠.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아주 여러 번 이런 유사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아버지는 난쟁이였다라는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아버지의 왜소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그렇죠. 즉 실제로 아버지가 난쟁이일 수도 있지만 이 글의 난쟁이 가족은 즉 철거민이에요. 집을 떠나서 도시에서 이제 변두리로 이주해야 되는, 강제로 이주해야 되는 철거민이야. 그러므로 이들은 사회의 약자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왜소함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죠. 스님이 그랬죠. 여기다 끌어맞춰 보라고. 문학의 설명은 객관적 설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맞춰도 되는지 그렇게 여겨야지. 알겠어요? 자, 2번. 우리의 생활은 전쟁 같았다. 그건 가난하니까. 가난한 도시민의 힘겨운 삶을 전쟁에 비유했다. 가능하죠? 3번.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 좁은 마당을 덮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굴뚝으로 상징되는 그런 산업화의 도구가 사람들의 안주하고 있는 마당을 덮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문명의 위압적 분위기, 산업화의 위압적 분위기 충분히 해석 가능하죠. 이해됐어요? 반면에 리을번, 행복동 주민들이 이 소설이 참 아이러니한 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 행복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소설에도 나오지만 지옥에 사는 사람은 그죠?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꿈꾸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워낙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행복을 꿈꾸고 그래서 동네 이름을 행복동이라 했다는 거지. 우리 가장 정의로움과 민주주의가 이 땅에 펼쳐지지 않았을 때 알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원리대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로 대통령이 뽑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올바른 대로 흐르는 정의로움이 가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시대는 민주와 정의와 이 말을 그 부당한 권력이 행사하고 가장 창조적이지 않은 가장 새로운 것이 없었던 정부가 항상 토대는 뭐야? 창조경제라는 말을 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내세운 건 바꿔 말하면 뭐야?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면 훌륭한 정부로 끝나는 거고 그것이 취약하니까 그 정권의 취약한 점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실패로 끝날 확률은 높죠. 그렇게 되면 또 비난받는 것이고. 됐습니까? 자, 따라서 행복동이라는 행복은 즉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건데 이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희망을 말해주는 건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해서 이 20문제 살펴봤고요. 스님이 지금 풀면서 이 정도는 틀릴만 하다라고 하는 게 한 2문제, 3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 문제가 이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차하면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과목을 평균 이상으로 봤다면 비슷하게 봤다면 한 80선만 돼도 결코 못 본 건 아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려면 85 이상 90은 맞아야 합격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뭐 한 6개월 안에 공부해서 시험을 쳤다면
70점만 맞아도 잘 본 거다. 그리고 시험장 밖에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보다 5점, 10점을 더 계산해야죠. 왜냐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보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시험에 정말 목숨을 걸고, 속된 말로 목숨을 걸고 볼 때는 1분 1초가 막 촉박하고요.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지문이 길기만 하면 어때요? 덜덜덜 떨립니다.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이치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다스리고, 즉 실전을 연습할 때처럼 차분하게 하느냐, 그게 저는 합격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머리에 어떤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지금 기출 문제들을 매번 봐도 그렇잖아요. 지식이 많이 있어야 푸는 문제가 여기 몇 개나 있습니까?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그 자리에서 찾고 읽고 이런 문제예요. 국어 본연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굳이 지식이 필요한 건 문법 문제나 한자 문제 말고는 지식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나온다고 해서 지식이 필요해요. 고전이 나온다고 지식이 필요해요. 또 어떤 칸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르네상스 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식의 축적에만 신경 쓰지 말고 지식의 축적은 그에 해당되는 문제, 문법과 또 어문 규정에 관한 문제, 한자 문제. 이건 지식의 축적이 요구되니까 반복해서 외우고 신경 쓰자고 한 거고, 나머지 독해는 문제 푸는 요령을 알되 문제는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시간 내에 풀도록 그걸 초점을 두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시험 해설을 마치고요. 이제 곧 심화반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